네, 조금 쉬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진짜 이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여러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여러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 그러니까 나의 문제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가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어떡하지? 나라면 그걸 버티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응원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에 이렇게 배타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없는데 태어나고 보니 다문화 가정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의 실태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최근에 세계와 함께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동이나 이주가 널리 확대되면서 이 우리 한국 사회도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의 이주 증가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죠. 이 내용을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의 증가는요,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당연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편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다문화 교육이라는 걸 배우고 있겠죠. 이전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었고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 다문화 학생은요, 국제결혼 가정이랑 외국인 가정 자녀로 구성되어지고요. 국제결혼 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과 중도 입국 자녀로 구분될 수 있죠. 2012년부터 16년까지 연도별로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가정의 학교 급별 학생 수는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 대부분은 국내 출신이기도 합니다. 국내 출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탈북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 이 모든 가정의 형태에서 이제 발생하고 나오고 되는 학생들, 자녀들이 모두 다문화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문화 학생들이 과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를 좀 본다면요. 지역 규모별 학교급별 이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좀 본다면 지역 규모별 이런 현황을 보면 15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외국인 가정의 학생은 대도시가 이제 중소도시 읍면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국제결혼 가정 경우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이런 게 많지만 외국인 가정의 학생은 또 보면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15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 초등학교 2%, 중학교 0.8%, 고등학교 0.4%, 외국인 가정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 대비 초등학교 0.22%, 중학교 0.09%, 초등학교 0.04%, 훨씬 조금 더 많이 낮죠. 앞서 말한 것처럼 국제결혼 가정 같은 경우에는 중소도시, 그렇기 때문에 결혼 이주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의 가능성이 높고요. 외국인 가정은 대도시가 조금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부모 자체가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어떤 업무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라서 대도시에 있을 가능성을 많다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본다면 자, 시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를 또 본다면 15년 기준으로 본다면 국제결혼 가정의 학생은 경기 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두 많고요. 전체 학생 대비 국제결혼 학생의 비율은 전남 지역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두 높았습니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는 경기 지역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가장 많았고요. 서울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학생 대비 외국인 가정의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서울이, 고등학생은 충남 지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보고 많은 걸 해석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무튼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율들이나 비중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의 비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연도별 부모 출신 국가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좀 본다면요. 시계열 자료를 좀 본다면 다문화 학생 부모의 출신은 국제 결혼 가정의 경우에 대체로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본과 중국 순으로 13년에는 일본과 중국 순, 그 다음에 14년에는 중국과 일본 순, 15년에는 베트남과 중국 순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다문화 학생 수를 순수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을 합쳐서 계수할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가정의 경우에도 2015년 현재는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이 가장 많고 일본, 중앙아시아,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천에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인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성해서 사회를 구성해서 살기도 하고 외국인이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높기도 하고 중국에서 제일 넘어오는 것들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제 또 여성가족부가 발표했는 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좀 본다면 다문화 가정이 만 9세에서 24세의 자녀는 82,476명으로 12년 66,536명에 비해서 24% 증가했고요. 이들 중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9.4%, 12년도에는 4.4%, 12년도에 비해서 4.4% 감소했고요. 이 차별을 경험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행동의 대응은 조금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전체 재학 자녀의 89.8%는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응답이 63.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는 경우가 45.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좀 떠올려 본다면요.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이 된다는 거죠. 친구들이 외모를 보고 괴롭히거나 어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으니 당연히 어울리는 게 어렵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이중 언어의 장점으로 살렸을 때는 잘 될 부분이 어설프고 언어 발달이 늦고 좀 느리다 보면 언어가 안 되고 읽고 쓰고 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니 당연히 학교 공부의 흥미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에 당면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문제를 좀 본다면요. 첫 번째는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족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이들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에 편입시키는 경향성이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다문화 정책은요. 문화 다원주의에 입각해서 다양한 언어 문화적인 특성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샐러드볼주의가 새로운 트렌드로 움직였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사, 윤리, 사회 교과서에는 아직까지 단일 민족이라는 뿌리 깊은 자부심 때문에 다문화 자녀들이 이유 없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이 종종 목격되는 현실 속에서 이 다문화 가족의 자녀는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풍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들은 두 나라의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죠.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요. 대인관계 형성 과정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또래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자신감을 잃어서 학교교육에서도 주변으로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한 세대 이후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되도록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는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가 가진 좋은 점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누가 학교에서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첫 번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모자이크 사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요. 사회주의를 보는 다문화라는 게 많은데 우리는 우리 쪽의 편에는 용광로 이론에 좀 가까웠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모자이크 사회로 진입하려고 하고 애쓰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죠.
이 부분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여기서 얘기하기를 당연히 우리는 혈통, 단일주의, 단일민족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하나야 라고 얘기할 때 조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것들을 조금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융화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언어 습득 환경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결혼과 더불어서 한국 생활에 적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낯선 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생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 좌절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고요. 자녀들은 출생과 동시에 일반 가정의 자녀들과는 다른 이중 언어 환경 및 문화에 노출된다는 거죠. 특히 어머니의 성격이라든지 출신 나라, 학력 수준, 가족들의 지원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영아를 효과적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역할을 해내는데 어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겁니다. 이중언어 사용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이들이 학습에 참여할 정도로 제2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면 오히려 단일 언어를 구사하는 어린이보다 학습 능력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따라서 외국인 어머니가 한국어에 다소 서툴더라도 자녀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물론 영어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그냥 뚝 떨어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 그 다음에 스페인 다른 나라 말을 써야 되는데 혼자 떨어져 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미 성숙한 성인인데도 그런 곳에 갔을 때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답답하지 않을까요? 당장 거기서 해결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을 좀 떠올려보고 생각해 본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인데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은요, 국가에 대한 낮은 소속감과 자아 정체감, 그리고 상당수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또래 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일반 아동 가정에 비해서 높았고요. 이유는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34.1%로 제일 높았습니다. 그 다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20.7%, 그리고 외모가 다르다가 4.9%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언어 발달 상태와 신체적 특징,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형성 여부에 따른 문제점은요, 이 아동 스스로 자신의 특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자기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요, 정체성의 모호함과 위기를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요, 지지적인 환경이 제공된다면 이중문화적 정체감을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중문화가 잘 들어와서 자신만의 정체감이 된다면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포용력을 가지는 시야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교 적용의 어려움입니다. 결혼 이민자 자녀의 초등학교 미진학, 그다음 공교육 중도 탈락률은 생각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들의 중도 탈락률은요, 설문조사를 보면 학교 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제일 어렵고요, 학업도 뒤치지고 그 부모가 대부분 사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이 낮고 학습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말했던 문제들의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도 잘 안 돼, 학습도 어려워, 차별당해, 근데 부모는 날 지켜줄 힘이 약해, 말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탈락률까지 이뤄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문제에 따른 어려움입니다. 앞서 했던 내용들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부모가 더 말도 힘들어, 문화도 달라, 경제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들까지 다 끌어안아야 될 때 가정 형편 때문에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국말도 서툴고, 이 저소득층이 많은 다문화 가족의 경우에는요, 양육 비용의 문제가 자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기초학습 능력이 낮은 경향이 있고요, 이처럼 빈곤이라는 것이 아동이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빈곤화 등 이런 가정의 부적절한 환경들로 인해서 사회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학습, 학교 생활에서의 부정한 행동들이 다른 계층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표현 증상이 현저하지 않고 간과하기 싫어요. 무슨 말이냐? 문제는 높은데 이거 표현하거나 표현할 방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경제적 어려움은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에서도 매우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학교 부적응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제가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좀 더 많이 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부터 영상 하나를 우리 같이 볼 건데 조금 더 다문화 교육이 왜 중요한지,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조금 잘 개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영상을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는 특별한 것이라는 이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분,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고 언니, 오빠, 저랑 쌍둥이인 동생 이렇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21살 최주현입니다. 그때는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다문화라고 하면은 좀 국어 못하고 어딘가 부족한 아이? 잘 못할 것 같은 아이? 근데 저는 국어를 못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았는데 제가 다문화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그런 대우를 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숨겼어요. 학교 선생님이 저는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분이셨고 친구는 어머니가 중국 분이셨는데 저한테는 인도네시아라고 부르고 친구한테는 중국 이렇게 부르셨어요. 어머니가 너가 참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학교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하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 학교에 오셔서 다문화 인식 개선 수업을 하나 맡으셔서 수업을 하셨어요. 오히려 당당해지라고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아 하셨어요. 엄마로서는 무너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엄마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찡하네요. 학창시절 친한 친구들은 생겼지만 저희가 그 친구들한테 가족 얘기를 정말 다 터놓고 얘기는 하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그 친구들은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을 만나면 공감대가 같고 갖고 있는 걱정이 또 같으니까 그런 거에서 이제 끈끈하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해외 연수 갔을 때 두 번째? 두 번째 해외 연수 갔을 때죠. 그 부직포 하나하나 자르고 붙이고 해가지고 만든 옷으로 LG에서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말을 하고 또 그 다름이 우리한테 특별함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그래서 원래는 막 숨기기에 급급하고 말 안 하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친구들이 안녕하세요가 뭐야? 아빠 까봐. 거기서는 한국말을 못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막 너네 진짜 좋은 걸 타고 난 거다, 감사해야 되는 거다라고 계속 말을 해주셨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거기서 되게 자존감도 많이 향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 보니까 엄청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스튜어디스가 꿈이었는데 친구들이 어휴 키 작은데 될까?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통번역가로 바뀌었다가 근데 그 바뀌는 꿈들마저도 목표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여러 진로를 탐색해 보다가 이제 유치원 교사로서도 다문화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유아교육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막 내가 그 교수님 만나고 왔어 했더니 주연아 성공한 인생을 사는구나 전해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마워.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들 멘토링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멘토링을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멘토가 좀 중요할 것 같더라고. 이해를 잘 하는 사람이 멘토였으면 좋겠어요. 그치. 왜냐면 아이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주연이가 좀 그런 자기 경험들을 얘기하면서 네. 해도 도움이 되겠네. 네. 그렇지. 우선 저는 다문화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일상적이어서 쓰이지 않는 말?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큰 바람이고 저처럼 다문화인 걸 숨기고 사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약점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고 다른 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저한테 알려줬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숨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자, 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유아 교사, 유치원 교사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교육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키워드를 뭐를 뽑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어떤 키워드를 뽑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학습 과제 가지고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사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가지는 우수성과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이 아동의 우수성과 사례성을 그 우수성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든 자존감, 낮은 자존감을 살리는데 그냥 괜찮아,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내 머릿속에, 내 상식 속에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 이주 여성이 겪는 어려움 저희 오늘 배웠고요. 외국인 노동자 실태나 국가적 차원의 노력들도 좀 보았고요. 북한 이탈 주민의 실태와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얼만큼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생각해 보시고 수치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계속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뒤에서도 반복이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은 거의 다 학습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하는 이유, 매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식이 조금 더 정리되고 나는 어떤 곳에 서 있고 나는 어떤 교육을 하면 될까? 이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신다면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수업에는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문화 사회의 화해와 교육의 이해인데요. 다문화 사회의 전개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하고, 그리고 이 다문화 사회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범위 확대 과정, 그리고 다문화 교육의 국내 실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이런 걸 합니다 라고 왜 안내하는 것 같습니까? 안내의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한 번은 읽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처음 듣는 이야기다. 잘 모르겠다. 어차피 강의를 2번, 3번 듣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을 교재를 한번 먼저 읽어보시거나 읽는 건 너무 힘들다 하면 그냥 최소한 훑어보면서 키워드들이라도 좀 살펴보고 이 네 가지를 제가 4가지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4가지 중에서 나는 조금 더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그럼 그 부분이라도 읽고 수업에 참여를 해주신다면 질문해야 될 것들, 궁금한 것들, 제가 하는 수업 내용 이외의 것들이 궁금해진다면 저는 그게 되게 좋은 환경,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 또한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 해서 저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애쓰고 10번 중에 한두 번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것. 그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주는 것. 특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인 경우에는 여러분의 학습 준비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내용,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번 흘러가듯이 들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 똑같은 시간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된 시간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얻어야 될 것들을 하나라도 더 얻어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3주차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